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맑고 순수해지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퓨어 경제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을 새롭게 맡게 될 새 수장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열렸죠. 과연 저분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하다가 4.13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들어온 이런 케이스입니다. 과연 이분이 제대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회의론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일호 경제팀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이 바뀌었어요. 홍종학의 퓨어 경제 마음에 드세요? 멋있는데.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또 하필이면 오늘 제가 입고 나라고 똑같은. 똑같은 옷이에요? 네. 옷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겠네. 셔츠만 바뀌었구나. 네. 네, 오늘은 그 블랙을 입으셨고 저 때는 블루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상임위 때 얼굴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표정이네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내 상황이. 오늘 오전 또 탈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권노갑 고문이. 네네. 그 여파가 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동교동계의 그 탈당은 네. 상당히 큰 이제 충격을 가져오는 거죠. 특히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탈당은 되지 않는다. 이게 누가 세운 당인데 누가 그걸 탈당을 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한겨레 신문에서 김의겸 선임 기자인가요? 네, 그분이 호남자민련. 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마 통곡을 하실 것이다,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저로서도 사실 제가 요즘 더 절실히 느끼는 게 난 정치는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어온 당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헌법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헌법 정신을 자꾸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은 그걸 거의 부정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네. 그러고서 이제 1948년 이제 이승만 때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갑갑한 건데 바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온 그 저항과 개혁의 그 전통.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 내려온 것이고 네. 그 민주당의 사실 커다란 중추가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아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거는 뭐 지금 탈당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잇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네. 이런 민주주의가 그냥 만발하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인데 그러면 그 지금의 이제 당 대표 지도부가 네. 그런 것을 저버리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해가 좀 저 같은 경우 특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안이 멍멍한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어제 도종환 시인이시죠. 네네. 네.
도종환 시인이자 국어 선생님이시자 국회의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맹렬하게 싸우고 계신 분인데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회견문에 견주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문을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 내부에서 당권 투쟁할 시간에 박근혜 정권하고 붙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적 있냐? 뭐 이런 비판도 하시고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문은 좀 다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찌됐든 또 탈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 입당하시는 분들도 꽤 되죠. 지금 7만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나요? 네네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서서히 네.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17일 날은 이제 당원의 날 행사를 당원의 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아마 신입당원이 많이 이번에 입당하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을 이제 해서 행사를 뭐 사실 처음 갖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당원의 날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지역에서는 있었나요? 이제 하죠 계속.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에는 중앙당 온라인, 차원에서 네 온라인 입당을 이제 많이 하셨기 네. 때문에 일단 뭐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서 네. 한번 모이는 그 그렇군요. 계기를 자리를. 삼자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홍종학 의원님이 디지털 소통 본부장을 하시니까 당원의 날 이런 행사도 하면서 네. 소통의 창구를 아니 이렇게 여시는 것 너무 같아요. 아쉬운 게 지금 그게 되고 저희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 정감 마켓이라고 하고 정감 마켓. 카페 네. 이게 정책과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그 이제 그야말로 정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요. 누구나 이제 저희 당의 거기 플랫폼에 들어와서 카페를 열 수 있어요. 네. 당원 모여라. 그럼 우리 홍종학을 좀 지지하자. 네. 뭐 이런 카페를 열 수도 있고. 여러분 홍종학을 지지해 주세요. 혹은 이제 홍종학을 비판하자. 네. 얘가 요즘 뭐 좀 네. 이상하다. 뭐 비판해 주세요. 홍종학을. 이렇게 이제 카페를 열어서 네. 이렇게 그런 소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지금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카페를 그냥 그 예산 마켓 이런 거 했던 거의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마켓은 이제 그 예산을 제한한 것이고 네. 그것을 이제 그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공감 마켓이죠. 네. 마켓을 열어놓고 어제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번 이제 총선 네, 네. 공약을 이제 또 제안을 받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네. 예. 그래서 이제 25일까지 공약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약을 짜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딱 마련해서 네, 네. 이번에는 정말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이겨볼까 이렇게 예. 이게 몇 년간 걸쳐서 우리가 노력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온라인 입당자들도 저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이제 당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탈당 구상을 행렬이 하고 막 있는데 있어. 이제 탈당이 좀 탈당이 일어나고 이어져서 있어요. 답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니 당이 어떤 당인데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을 떠나냐 이거죠. 당대표라는 게 임기가 있는 것이고 임기가 2년이죠. 2년인데요. 네, 지금 뭐 사실상의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는 이기든 지든 아마 그만두셔야 될 거고 네.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돼. 저희가 대선 전에 이제 당대표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분 대선 후보시잖아요. 대선 후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 설사 이제 대선까지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좋으나 싫으나 좋게 잘 되든 안 되든 2년 뒤면 당을 떠나십니다. 청와대로 가셨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청와대로 가든 청와대로 못 가시든 당을 거의 떠나실 거거든요. 그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정해져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자기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절반 떨어져 나가면
그럼 야당은 뭐 계속 당대표 선거할 때마다 반쪽 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내려오는 이 적통.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네. TK 패권주의죠, 사실상. TK 패권주의에 맞서서 영남과 호남이 연합해서 특히 개혁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좀 한번 정말 한번 활짝 꽃을 피워보자. 네. 이게 연합을 해야 되고 저쪽은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기득권들이죠. 기득권은 계속 그걸 이간질 시켜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허무하게 당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 그 같이 지난 3년간 같이 이렇게 한솥밥 먹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네.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아, 저분들하고 내가 정말 3년 한솥밥을 먹었나? 라는 그 저분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저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이제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그 속에 걸린 게 좀 많았었나? 네.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저희가 생각도 좀 들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쭉 해보면 이번 분당 사태라고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큰 틀에서 분당 사태가 벌어졌는데 핵심은 공천이다로 귀결이 되더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당 안에서 공천받기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분석,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하튼 이번 분당 사태가 이후 한국 정치에 어떻게 귀결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야당 맞죠?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 당이 저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저 당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원 물결이 결국은 그 당원 가입, 그렇죠. 네. 입당 이렇게 네. 그 무명시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하튼 그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요구하는 것을 그 지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혁신안으로도 사실상. 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면 그것도 하고 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면 또 하고 지금 뭐 와서 조금 그게 뭐 와전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문안박이라고 하는 것도 문재인 대표께서 내신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런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런 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또 받으면 또 상대가 안 받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내 중진들이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나는 뭐 그 정도면 뭐 다 수용하겠다. 네. 뭐 당에서 요구하면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안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 딱 하나 고집을 피우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천에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공천이 그전처럼 그렇게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원하는데 나눠 먹기는 절대 안 된다. 그 꼴은 못 보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본인의 그 하나의 의지인 것 같아. 이게 그 2012년도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천 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건 다 공감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때 지금 들어보면 또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이제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서로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정당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시스템 공천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는 걸 다 넘기겠다. 네. 그리고 전략공천 같은 경우도 야당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위원회는 그렇게 자기가 손 안 쓰고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새로운 하나의 실험인데 네.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나는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런 정도에 저렇게들 놀라실까? 그러니까요. 예. 여튼 저희가 오늘은 퓨어 경제니까 당 얘기하느라고 14분을 썼어요. 그만큼 당이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오전 10시 권노고 앞 고문의 그 탈당 기자회견도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텐데요. 여튼 오늘 저희는 유일호 장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주옥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앞서 제가 이분의 이력이 되게 독특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8개월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곧장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네. 사임했어요. 네. 그랬다가 막 선거 준비하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오세요라고 하니까 또 이제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갔는데, 여하튼 어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정금리, 분할 상환 이렇게 질적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진단, 이 인식, 이 상황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 상황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제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계속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작년에 이제 금감원이 그 고정금리 위주, 네. 그다음에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 이거를 제가 10여 년째 얘기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부터 그때 카드 사태가 날 때부터 한국의 금융시장은 잘못됐고 대출시장 잘못됐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제가 계속 한국의 이 대출 문제고 가계부채 정말 문제다고 하면 정부가 반복적으로 해온 게 어제 유일호 장관이 얘기했던, 유일호 이제 장관 후보자가 네. 얘기했던 그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지금 명목상으로만 고정금리죠. 네. 그게 실제로는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거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바뀌어요. 그럼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출이 아직 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비드더 써본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이제 이자만 갚는 대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3년간 이자만 갚다가 그다음에 네. 3년 후부터 이제 원금을 갚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3년이 지금 슬슬 다가오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갚아야 되는 게 이제 코앞에 온 사람들. 코앞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자만 내는 거에서 원금을 내기 시작을 하시니까 네.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제 쥐어짜는 그 가게 살림에서 이제 더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왔으니까 네. 그 기대에 의해서 이렇게 왔는데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뭐 그런 얘기는 직접 안 나왔지만 작년도에 주택 공급량이 평상시 공급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의 이제 과잉이다. 이런 거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갚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버티지 못하게 될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이게 굉장히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바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이 대공황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대공황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경제 관료들이나 금융권에서는 지금 유일호 장관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모를 건데 네. 저처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여러분 똑바로 듣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네, 이 상황을. 1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 괜찮다고 그랬는데 막상 경제가 딱 안 좋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몇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 이거 못 갚겠다고 딱 물러나는 순간 그러면 경매에 집들이 쌓이게 되죠. 경매에 물건이 엄청 나오겠죠.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네.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이게 네. 집값이 아주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겨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예. 이제 빚을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얻었다가 예. 못 갚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놨는데 집도 안 팔리고. 그럼 그것도 또 경매 가는데 경매 가면 완전히 이제 헐값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오고 이때는 이제 가계가 완전히 부실화될 건데요. 이 가계 부실화는 우리가 IMF 사태 때 겪었던 것보다 지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IMF 사태 때는 네. 빚은 없었어요. 가게마다. 예.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예. 그 문제가 되어서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이제는 빚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맨날 이제 빚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유일호 장관은 굉장히 재밌는 게 본인이 지금 22억의 빚이 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라면 22억이 이분이 바로 그 IMF 사태 이전에 보증을 잘못 썼다가 부인이 빚 보증을 잘못 썼다는 거 잘못 아니에요? 쓴 거죠. 예. 그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게 10억짜리던데 그러니까 10억에 몇 억을 갚고 그게 원금은 한 7억 얼마 남았는데 네. 그게 이자가 뿔고 불어서 지금 22억이 됐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캠코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제 추심회사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계부채 특위가 있고 가계부채 네. 특위에 보면 그렇게 빚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 사연이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들어온 분 얘기는 6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갑자기 밤에 경찰이 나타나서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하루 동안 유치장에 계셨다 온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60만 원 때문에. 6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얘기를 채권 들어보니 추심 업체가 이제 경찰을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뭐 또 이상한 경찰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는 고발 받았으니까 일단 이제 입건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입건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 들어보면 100만 원 빌렸다가 원금 거의 다 갚았는데 뭐 이자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문덩이처럼 부러져 갖고 그것도 또 엄청나게 갚고 그러니까 원금보다 그냥 몇 배를 갚고 났는데 지금 60만 원 남았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관은 그래서 이제 그 추심업체에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을 걸었으니까 이제 송달이 올 거 아니에요? 그 폐문부재라고 집에서 이제 문 안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받으니까 이제 재판이 그 본인은 그 피고인데 피고한테 이제 송달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송달하고 또 송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아주 엄청나게 끈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 22억과 그다음에 6천만 원을 이제 따로 떼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건데요. 22억도 25억쯤 되지 않나 싶은데 20한 뭐 몇 억이 되겠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군요. 이제 불어나겠죠. 이게 불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얘기가 당신이 선의의 피해자냐 아니면 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도덕적 해이자냐. 재밌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시각에서 보면 당신은 선의의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10여 년 전부터 당신 같은 사람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당신 네. 신청했냐 그랬더니 신청 안 했대요. 그럼 당신 파산 신청했냐? 그것도 안 했대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아니 장관 후보자가 예? 그 지경이면 일반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30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선의의 피해자고 당신은 구제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반대한 게 기획재정부거든요. 네. 10여 년 동안. 네. 기획재정부가 맨날 얘기한 게 바로 장관 부인 같은 사람, 장관 같은 사람들,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장관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당신 같은 사람들 이제 다시 재기를 해야 네. 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는 건데. 그런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도덕적 해이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뭐 자기는 뭐 계속 이제 뭐 자기가 어영부영? 자기가 사업을 하다 그랬으면 자기가 뭐 나쁜 놈인데 네, 뭐 부인이 나쁜데 그런- 난 놈이라고까지는 아니 나쁜데 하여튼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네. 선의로 빚보증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에 지금 다 그렇게 돼갖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만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 재산이 지금 뭐 10억대가 넘어가는 재산이 있는데 네. 부인 22억의 돈을 안 갚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보면 부인이 파산 신청을 하고 네. 그런 분들 부인은 사실 지금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을 사실 저촉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부인이 뭐 돈을 안 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뭐 학원에도 연루가 돼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빚을 안 갚은 게 있으니까 그 소득을 신고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뭐 이상하게 처리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소득도 없고 뭐 근데 이런 앞으로 그런 양반들이 이제 장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네.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장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비슷한 유사 사례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다 빚 안 갚고 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걸 해결 문제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도대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동안에 기획재정부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당신 도덕적 해이자니까 네. 이제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당신이 당해봐서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채권 출심 업체가 네.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한테 빚 도촉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빚 도촉하게 되면 이 채권 출심 업체는 캠코에서 네. 이걸 사갖고 싸게 네, 사가지고 네, 지금 이걸 받는 예, 건데 예. 이게 아마 어려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권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바라건대는 300만 명을 생각해서 본인의 그런 처지를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저 300만 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다시 네.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면 그나마도 좀 낫겠는데 과연 그럴지. 그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예. 진실한 채권 출심 업체라면 끝까지 받아내겠죠. 자,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성적이 아주 훌륭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네. 굉장히 독특한 평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재벌의 지배구조 수만 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 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다. 굉장히 큰 성과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 거래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수정을 했다. 그리고 하도급법이 개선된 것도 이것도 큰 성과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 85점 이상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이 평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히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국민한테 야당 의원들은 이제 국민한테 물어보자. 그게 네. 말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유일호 장관의 문제는 바로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말 잘 듣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대들지 않고 대들지 않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보니까 이제 뭐 일은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국민들은 뭐 그냥 뭐 안 해도 괜찮은데 자기한테 대들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그냥 괜찮은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그거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건 수비형이다. 네. 지금 엄중한 이 경제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뭐 바로 그런 시각으로 네.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변병해 주는 바로 이게 유일호 장관이 아마 부총리로 발탁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어제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온 국민이 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서민들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것이 안 좋은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재벌들의 금고에는 71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은 지갑에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경제가 이제 기업들이 또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만 위하다가 결국 재벌도 부실화되는 이것이 9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사실은 대공황 때도 있었던 일이고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벌을 돕다 보면 국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재벌들이 망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재벌 대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있고요. 그야말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건 맑은 눈으로 보면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맑아지셔야 돼 다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710조 원을 쌓아놓고 있다 그랬더니 네.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우리 그 강석홍 간사께서 바로 이분이 이제 기재의 간사고 네. 여기 지금 이제 경제정책을 하는 그 위스콘신 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분이 이제 그 위스콘신 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토시를 달아요. 그래서 그 710조라는 게 금고에 있는 돈이냐? 그 금고에는 뭐 25% 30%밖에 없고 나머지는 투자한 거 아니냐?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 네. 710조라고 하는 것은 재벌이 이익을 얻은 거예요. 네. 돈을 벌어서 네. 거기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배당 줄 거 다 주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네. 그게 710조란 710조라 된다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네. 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땅을 사는 거죠, 저기. 네. 저 쓸데없는 땅을 말도 안 사고 되는 뭐 예. 이러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네. 바로 재벌은 710조를 버는데 지금 그 자영업자들은 710원도 못 벌어. 710원이 아니라 지금 맨날 적자가 적자예요. 나잖아요. 맞아요. 적자예요. 그게 지금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이 지금 실내 장식 고쳐가지고 인테리어 고쳐서 그 돈 못 뽑아내서 문을 못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저분들은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재벌들은 저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이 서민들은 지금 이렇게 네. 돈을 못 벌어서 다 이렇게 네. 씨가 말라가는 네. 이 상황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당신 이걸 못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 이제 또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CES라고 미국에서 네. 이제 전자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뭐 전자 박람회 열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2년밖에 안 된 회사가 네. 이게 중국이 미국에다 돈을 대가지고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회사가 네. 아주 최첨단 전기차를 요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기차 하면 지금 테슬라라고 해갖고 미국의 그 괴짜인데 네. 어떻게 될 거냐는데 이 사람이 그냥 뚝심으로 전기차를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지금 돈을 벌었단 말이죠. 친환경 전기차죠. 네. 예. 아니 전기차는 친환경이죠. 이게 뭐 오염 물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100% 전기차니까 예, 지금은.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100% 전기차란 예,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예, 얘기하는 예, 거. 예. 근데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게 세운 지 2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중국 회사가 미국에다 돈을 댄 거예요. 중국의 급부상한 회사가 한 10조 원 정도 지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는 저렇게 10조 원 정도 돈을 대서 네.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최첨단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지금 강남에다 땅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지난 10년간 전기차뿐만 네. 아니라 지금 가전제품, 네.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 민간 우주 여행을 지금 민간에서 하겠다고 지금 우주선 쏘아 올리고 있어요. 네. 다들 저게 말이 될 거냐 그랬는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창조 경제 거기서 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아, 그것뿐만 진짜. 아니라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금 이 재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휴대폰 시장에서 다 밀렸어요. 아니 지금. 매장이 없대는 거 아니에요? 하이폰은 싹 깔아가지고. 다 그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새로운 기업이라고 나온 게 다음 카카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대표 못 살게 구라고 대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보니까 대표가 멜론 인수했더만요. 예. 예, 근데 대표가 가만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때는 이게 언론이다 그래서 언론 회사에 취직했다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던 회사도 죽이고 있으니까 한국의 재벌들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벌들을 지원하니까 재벌들은 맨날 그런 것만 따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조폭 집단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 이런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 그다음에 땅 투기하는 거, 그다음에 건설업, 아파트 져가지고 쉬운 것만 하는 거. 쉬운 어떤 분이 것만. 쉬운 얘기 하셨더라고. 아파트 뜯어먹고 살 거냐. 아파트 뜯어먹고 살 거냐. 에?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최첨단의 새로운 거 개발을 하고 난리인데 아파트 뜯어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재벌들이 어려워지니까 재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비용을 좀 더 줄여달라고. 노동자들 해고하라고. 노동자 해고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쉬운 제가 해고 해달라고.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1년에 1180만 명이 되는 그 고용보험 든 사람 중에서 48%는 560만 명이 1년에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니까요. 20대의 경우에는 3년 만에 80%가 그만둬요. 그러니까 어제 노동연구원 통계 보니까 64%가 20대, 64%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뭐 비정규직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좀 좋으면 그러면 3년 내에 80%가 그만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기술을 습득하고 축적할 시간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죠. 그 창업도 안 되죠. 창업하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보증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창업하는 사람들 보증 없애자고 제가 국회의원 되고서 3년 내내 아우성했는데 그거 반대한 게 기획재정부예요. 참, 이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오직 재벌만 위하는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경제 민주화가 85%가 되었다. 이게 지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분도 경제 전문가잖아요. 재정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미 그 눈이 막지가 못한 거죠. 아, 눈이 그러니까. 이분도 탁하구나. 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좀 퓨어해져야 되겠는데. 유일호 그러니까 장관. 이제 그렇죠? 재벌 쪽에서 세상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딱 안경을 딱 씌워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줘야 너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살아. 그럼 이거에 지금 이제 딱 이제 꽂힌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저렇게 어려운 거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게 보수의 특징이거든요. 국민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대공황에 그렇게 국민들이 어려운데도 안 도와줬어요. 아, 끔찍하네요, 정말. 이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사람들은 재벌 기업들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원샷법, 서비스 산업 발전, 어제가 이게 다 얘기한 거야. 이게 전부 재벌들이 그야말로 아우성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해주나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언제 한번 우리 저기 그 미친 전셋값에 전월세 폭등해서 시달리는 이분들 세입자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언제 노동자들 잘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는 거 얘기한 적이 있냐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매일 얘기하는 이런 법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잘 될까요? 원샷법이 통과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될까요?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오직 재벌. 그 이분들은 이제 재벌들을 위해야 당신들이 잘 되고 이제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 노동계약법 있잖아요. 이거는요. 근로기준법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건 유엔 헌장에도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노동 3법을 이렇게 딱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관심법이란 말이에요. 너 근무 태만했지. 그러면 너 저성과자야. 너 저성과자야. 그러면 너 그만둘 수 있어.
말도 없이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죠. 이거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잘라버릴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요. 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말 안 듣는 그 노동자들 좀 자르고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바로 예전에 이런 노동법이 없을 때 네. 이게 바로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이때 산업 그 혁명 이후에 네. 이때 무시무시한 자본주의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리던 자본주의. 그런데 이 노예로 부리던 자본주의가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결국은 다 공황이 오고 위기가 왔다는 말이죠. 네. 그 왜 왔느냐 보니까 노동자들을 그렇게 쥐어짜고 막 노예로 삼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생산성도 안 오르고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경제는 다 망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본주의 역사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그래 너네 노동조합 만들어서 네. 단체교섭 하게 해.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에게 그 8시간 노동만 시켜야 되고 착취하면 안 네. 되고 이 최소한의 임금은 줘야 되고 이게 자본주의 100년 역사입니다. 지금 그거를 거스르겠다는 이거를 겁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 지금 홍종학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나왔어요. 미친 이건 사람들이다. 정말로요. 이건 그 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용납할 수 없는 네. 것들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이른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거를 지지하고 저걸 노동개혁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죠. 화면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홍종학 의원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식전 대바람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유일호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노선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 동안 그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이게 이제 천민자본주의, 그 정글자본주의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민자본주의, 정글자본주의. 이 정글자본주의 그야말로 노동자들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서 그럼 노동자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1920년대거든요. 이분들이 깽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에서 마피아가 성행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마피아가 성행하는? 아니 이제 네. 지금 보세요.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못 살게 되면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중식이 밴드 중식이 밴드. 네. 그래서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애환을 네. 얘기해서 그 얘기 봤는데 너무 그 이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서 네. 아주 이제 섬뜩할 정도의 그 이제 노래인데 네.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미 젊은 사람들은 끔찍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그 직장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 이미 굉장히 퍼져 나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기업도 노동자들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때인데 과연 유일호 장관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 어떠셨어요? 그 3기 팀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보여줄
청사진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최경환 장관 때 그러니까 한국경제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지금 네. 8년 되는데 2년 더 남았는데 이 8년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거덜났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 적자 냈고 재정 적자 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67조 5년 동안 낼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 재벌 퍼주느라고 이 돈 다 쓴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거덜을 내면서 지금 이미 위기가 한참 왔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에 가게는 다 부실화됐고 네. 공기업 관리 자료를 잘못해가지고 공기업 부채 엄청나게 늘어났고 완전히 부채공화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렇게 아주 그 아둥바둥 해가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금 보수정부 들어서서 8년 만에 완전히 지금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참여정부 때 그때 그 5년 동안 그 재정적자 10조 원 났는데 그 나라 거덜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 지금 그거보다 10배, 16배나 지금 많이 거덜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도그마라는 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경제학이 이거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위기를 불러오는 이게 그야말로 이 독선이거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올해 지금 1월 달인데요. 올해도 굉장히 경제가 어둡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뭐 좋아질 수가 없죠. 지금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맑은 눈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한 게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 경제를 살리려면 서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정부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 돈을 거기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리과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 돈 못 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재벌들은 고갈 몇 조 안 원 되잖아요, 지금. 재벌들은 몇 조 원 돈 대주면서 이 누리과정 여기에는 이건 국가가 대줄 돈이 없다. 그럼 국가가 지금 이제 그게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대선 공약지 272페이지. 예. 아직 그냥 외울 정도예요. 272페이지. 네. 272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해서 이게 애는 이제 낳기만 하면 자기가 다 키우겠다. 국가가 사회가 키워준다고. 키워준다. 예.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을 건데 중앙 정부가 꼭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트윗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페이지가. 네. 근데 이제 어제 유일호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에는 지방 정부까지 포함이 된다. 그렇구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시네요. 그랬는데 이제 인수위 때 중앙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구분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너무 갑갑한 게 바로 국가가 그렇게 서민들의 그 주머니에 지갑을 채워주는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제 살아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선거는 4월 13일 총선이 다가오는 거고요. 요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담보될 수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이번 총선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얘기하느라고 무려 14분을 쓰느라고 유일호 장관 얘기를 다 못하고 시간이 후떡 지나가가지고 더 길게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당,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사실 우리가 할 얘기는 많은데 다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